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뉴스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나흘 만에 5,30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간 상승을 이끌었던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숨을 고르는 모습인데요. 정책적 기대감을 받은 유통주들이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마감 직전 금융시장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네, 코스피가 다시 상승 전환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5,350으로 개장한 후 5,330선에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쌍끌이했던 외국인과 기관이 오늘도 8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고 개인은 1조 원 넘게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엇갈린 모습인데요. 반도체주도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하락하며 88만 원대 거래 중이며 삼성전자는 소폭 상승 전환에 다시 17만 원대 진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피지컬 AI 활용성이 부각된 현대차와 기아는 1%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1132에 상승 출발했지만 현재는 1110선으로 밀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합쳐 2천억 원가량 순매도 중이며 개인은 3천억 원 가까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1원 30전 내린 1,459원에 출발해 1,450원 후반에서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또 명절 연휴를 앞두고 상승하는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대형마트 새벽 배송 규제 완화 기대감으로 롯데쇼핑과 이마트, 현대홈쇼핑 1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설인 춘제를 앞두고 여행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등 백화점주도 뛰고 있는데요. 또 성수기를 맞아 한진칼과 TA항공도 동반 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추진 중인 금융감독원은 증권사 CEO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찬진 원장은 과거 불안전 판매 사태로 인한 자본시장의 불신을 언급하면서 고객 이익과 보호 노력도 핵심 성과 지표 KPI에 반영돼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역대급 주식시장 호황에 회사가 퇴직금을 알아서 운용하는 이른바 DB형을 고집해온 회사들이 직원이 직접 굴리는 DC형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DB형을 고수해온 현대제철도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현대제철 퇴직연금 DC형 도입 내용 전해주시죠. 네,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지난 4일부터 오늘까지 퇴직연금 DC형 전환 신청을 받았습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지금까지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DB형에 가입해야 했는데요. 현대제철은 10년 전 노사 합의로 이 퇴직연금 DC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는 했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식시장 화랑에 따라서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 직원이 직접 수익률 높은 상품을 선택해서 운용하는 이 DC형 가입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회사 관계자는 그동안 투자 수익률이 높지 않다 보니 리스크 등에 따라서 DC형 가입은 되지 않았다면서 최근에 이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 올해부터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른 대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요 대기업들은 이미 DC와 이 DB형 두 개 중에서 하나를 직원이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굳혔는데요. 퇴직연금 DB형은 이 적립금 90% 이상을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증시 화랑기에는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임금뿐만 아니라 성과급도 이 퇴직연금 DC형 적립을 처음으로 시행했는데 성과급 규모가 큰 다른 기업들의 동참 가능성도 나옵니다. 삼성전자 노조 관계자는 하이닉스처럼 이 성과급의 DC형 적립을 추후 안건으로 올릴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임금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37조 원 늘었습니다. 정부의 수정 목표치인 추가 경정 예산 대비로는 세금이 더 거쳤지만 당초 계획한 본 예산 대비로는 세수 펑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정윤영 기자. 네, 정윤영입니다. 네, 지난해 국세 수입 얼마였습니까? 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 수입은 1년 전보다 37조 4천억 원 늘어난 373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추경안 편성 당시 정부가 국세 수입 예산안을 기존보다 10조 3천억 원 줄인 372조 1천억 원으로 세입 경정한 금액보다 1조 8천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세입 경정이란 세수 결손 등을 우려해 세입 예산을 수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당초 정부가 계획한 본 예산 기준으로는 8조 5천억 원이 덜 거쳐 세수 펑크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25년도 본 예산을 2024년에 제출하는데 당시 예측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며 중간에 세입 경정을 했으니 수정된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라 법인세가 전년 대비 22조 1천억 원 늘어났고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가 7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또 해외 주식 호황 영향에 양도소득세도 3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정부가 예산을 잡았지만 쓰지 못한 불용액은 전년 대비 10조 1천억 원 줄어든 10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집행률이 좋았기 때문에 불용액도 최근 5년간 최저 수준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쓰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은 3조 2천억 원이었는데요. 이 중 추경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회계 세계잉여금은 1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추경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정은영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확실하게 추가 연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방안을 밝혔는데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선우 기자, 네, 오늘 어떤 내용 발표됐습니까? 네,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 대상 지역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맺고 4개월 이내 잔금 등기를 마칠 경우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 3개월로 추진해 왔지만 4개월로 조정한 건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머지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에는 계약 후 6개월 내 잔금 등기를 완료하는 조건으로 중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또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계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다주택자는 5월 9일 이전에 매각 계약을 하면 세입자 임대 기간인 최대 2년 범위 안에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이 등록 임대주택과 관련해서도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제도 자체가 8년이 지났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중과도 안 하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이지 않느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 종료 후 매각까지의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적정 기간 후부터는 세제를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오늘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한 언론 기사를 첨부하며 서울 시내 아파트 4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고 반박했는데요. 첨부된 기사엔 매입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16%에 그치고 이 중 4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해도 집값 안정 효과는 미지수라는 업계 의견 등이 실렸는데 이 대통령은 42,500호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류선우입니다. 카드사들이 이른바 알짜카드라고 불리는 혜택이 좋은 카드 발급을 잇따라 중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부진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 유인책을 썼지만 오히려 수익성이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최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에서 결제하면 최대 6%까지 적립받을 수 있던 카드.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높은 적립률을 제공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알짜카드로 불렸지만 오는 4월 단종됩니다. 홈쇼핑 온라인몰에서 결제하면 3%를 적립해주던 카드도 사라집니다. 멤버십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중산층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들일 텐데 그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단종된 카드는 지난해 500종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재작년에는 600종에 육박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서 카드사들이 비용 절감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차입금 조달금리도 오르면서 이자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지난해 주요 카드사 6곳의 연간 당기순이익은 2조 1,708억 원으로 1년 전보다 7%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육지책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카드 리뉴얼을 통해 혜택을 축소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카드사 실적 발표한 걸 보게 되면 전년 대비 수익성이 많이 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일반 카드에서는 그런 혜택 많이 줄이고 있는 대신에 PLCC 카드나 이런 프리미엄 카드에서는 좀 몰아주는 경향들이 좀 있죠. 잇따른 알짜카드 단종과 혜택 축소에 카드 이용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의 최윤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이 많아지는 걸 노린 보이스피싱이 증가할 걸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자주 일어나는 피싱 유형 짚어보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기관 사칭형은 진화했고 또 AI 기술도 악용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칭형 수법은 검찰이나 금감원인 척하면서 피해자의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되고 범죄에 이용됐다면서 겁을 줍니다. 사기범은 피해자를 고립시키기 위해 수사 중이라고 수차례 각인시키면서 전화를 못 끊게 하는데 실제 수사기관은 절대로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감원 출입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거나 구속 수사를 면하게 해줄 테니 감금되라면서 모텔 투숙 또는 단기 원룸 임대까지 시키는 사기범들이 있는데 수사기관은 이 같은 요구를 절대 하지 않는다고 금융당국은 당부했습니다. 또 부모 피해자에게 전화한 뒤 우는 아이 목소리로 술 취한 아저씨가 때렸다고 들려준 뒤 당신 자녀가 나한테 욕을 했으니 전화를 끊지 말고 위로비 50만 원을 당장 보내라고 하는 사례가 최근 늘었는데요. 전화를 바로 끊고 직접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네, 주의해야겠습니다. 악성 앱을 이용하는 경우도 여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배송원으로 분한 사기범이 카드 신청을 안 했는데 카드 배송이 왔으니 명의 도용을 확인하라면서 보내준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이 깔리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실제로 이제 사건 번호가 있었고 실제로 자신이 연루가 돼 있다는 것을 확인을 온갖 명목으로 내 스마트폰에 깔려있던 은행 앱과 이동통신사 앱을 삭제하라는 낯선 사람의 요구를 절대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은행 앱과 이통사 앱은 악성 앱의 설치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혹여나 이미 악성 앱을 실수로 설치해버렸다면 즉시 비행기 모드를 실행한 후 스마트폰 서비스 센터에 방문해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야 합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열차 요금이 할인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먼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네, 국토교통부는 일단 금요일인 13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18일까지 설 연휴 특별 교통 대책을 시행하는데요. 말씀하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 주 일요일인 오는 15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는 18일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인 14일은 통행료 면제를 받지 못하는 만큼 고속도로 이용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설 당일인 17일 일통행량은 지난해 설보다 11% 증가한 615만 대로 전망되고요. 귀성은 15일 오전이, 귀경은 17일 오후가 가장 많이 막힐 전망입니다. 열차 승차권도 할인되는데요. 연휴 전날인 13일 금요일부터 18일까지 역 귀성하는 KTX와 SRT에 한해 30에서 50% 요금 할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 철도 운임의 50%를 할인하는 쿠폰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또 설 연휴 기간 다른 지원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 공항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국제선 출국장을 최대 30분 앞당겨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자녀와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평소에 50%까지 감면되던 국내선 공항 주차장 요금은 15일부터 18일까지 전액 감면되고요. 또 국가가 운영하는 연안 여객터미널 주차비도 13일부터 18일까지는 무료입니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와 철도, 항공, 여객선 등의 운행 횟수를 평시보다 12%가량, 좌석을 10%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 공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초 쿠팡의 자체 조사와는 달리 3천만 건이 넘는 정보가 유출되고 고객 배송지 정보는 1억 번 넘게 조회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신채연 기자. 네, 신채원입니다. 네, 쿠팡의 정보 유출, 구체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네, 조사단은 쿠팡의 웹 접속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름과 이메일 등 고객 정보 3,367만 건이 유출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소와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무려 1억 4,800만 번이나 조회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앞서 쿠팡의 자체 조사 3,000건과 비교하면 10,000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이에 쿠팡이 사채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더 짙어지고 있는데요. 조사단은 보다 정확한 유출 내용에 대해 추가 분석을 거쳐 확정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사고 원인도 나왔죠? 네, 해킹 공격자는 쿠팡 재직 당시 이용자 인증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 업무를 수행하던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시스템 서명키를 빼돌려 전자 출입증을 위조해 인증 체계를 통과했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정상적인 로그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쿠팡 서비스에 무단 접속했다는 겁니다. 다만 조사단은 공격자의 국적 등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지 않아 외교 문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조사단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뒤 24시간 안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틀이 지나서야 신고한 데 대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한 자료 보전 명령 위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부모님께 의료기기 선물 고려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성수기를 틈타 효능을 과대 포장하는 광고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정인 기자. 네, 오정인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까? 네, 식품의약품안전처 점검 결과 총 178건이 적발됐는데요. 자력으로 혈행을 개선해 목과 어깨 결림을 완화하는 자기 목걸이와 전동식 부항기, 저주파 자극기 등이 국내 허가를 받지 않고 직구 형태로 불법 유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 선물로 선호도가 높은 미백 주름 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들도 허위 과대 광고가 35건 확인됐고요. 치아 미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치태 개선으로 광고하거나 충치 예방 제품을 잇몸 질환 개선 등으로 광고한 의약 외품 부당 광고 사례도 대거 적발됐습니다. 네, 또 전자파를 차단하는 걸로 알려진 제품들이 실제로는 효과가 적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국립전자파연구원과 7개 제품의 성능을 검사했는데요. 전자파 차단 담요나 모자, 모니터,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까지 모두 온라인 상품 정보에 기재된 성능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자파 차단 제품은 전기장과 자기장을 모두 차단해야 하는데 이번에 검사한 7개 제품은 자기장 차단율이 2%에서 38%에 그쳤고요. 전기장 차단율은 5개 제품이 79%에서 93%, 2개 제품은 7%에서 13% 수준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전기장과 자기장 모두 차단 효과가 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전자파 차단 문구에 대해 상품 정보를 시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 상속세 비판 보도 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에 빠진 대한상공회의소와 관련해 정부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앞서 고강도 감사가 시작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 감사 대상이 이번 자료뿐만 아니라 과거의 자료들까지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네, 상속세를 둘러싼 대한상의 주장의 결이 오랫동안 꽤 비슷했는데 그만큼 많은 자료가 검증 대상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어제 오전 긴급 현안 점검 회의에서 해당 보도자료의 작성, 검증, 배포 전 과정에 대해서 즉각 감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취재 결과 이번 보도자료 한 건이 아니라 상속세를 주제로 한 과거의 연구 이력까지 전부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옛날 자료는 믿을 수 있는지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실제로 상인은 지난해 4월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와 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이란 제목의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여기서도 이번에 신뢰도가 논란이 된 영국 투자이밍 컨설팅사 헨리앤파트너스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틀린 통계를 인용했다는 뜻입니다. 산업부는 일단 상속세 외 다른 주제나 다른 경제단체로까지의 감사 확장에는 선을 그었지만 감사 과정에서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네, 대한상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최고경영자 서밋과 관련해서도 산업부 감사를 받고 있죠. 네, 정부는 한 달 전부터 대한상의를 대상으로 에이펙 CEO 서밋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자금 유용과 과다 지출 관련 특정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감사 결과를 정리하고 대한상의에 처분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법성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